안녕하십니까. 북경대학교에 새로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북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광덕입니다. 제가 오늘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동북아 해역에서 탄생한 나비부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비부인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담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오페라 제목입니다. 그런데 나비부인과 동북아 해역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궁금한 점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북아 해역은 바다와 접해 있는 지역이죠. 특히 뭐 부산 같은 항구 도시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 건너 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건너 왔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바다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왔어. 새로운 것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 또 다른 문화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문화의 생성인데 이걸 이제 그런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해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위에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음식들입니다. 아마 매일 먹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먹어볼 음식들이죠. 짜장면, 뭐 짬뽕, 그다음에 뭐 돈가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아주 즐겨 먹는 우리 음식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다 물 건너 왔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물을 건너와서 이 해역 지역에서 해역이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문화들, 음식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물을 건너왔는데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렇죠? 교통망이죠. 항로, 배를 타고 왔을 테니까 어떻게 왔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물을 건너왔는 것 중에서 새롭게 탄생된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나비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나비부인의 탄생 과정에 이 해역 도시와 물을 건너온 것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인천입니다. 부산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근대적인 개항을 한 도시죠. 근데 인천에 가보시면 지금은 저 사진에 있는 것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인천이 많이 이제 변화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부터 쭉 보시면 이게 이제 공동묘지입니다. 이게 왜 이 공동묘지 이야기를 하시나 싶은데요. 공동묘지 중에서도 이 공동묘지가 이 외국인 묘지가 되게 많았습니다. 인천은. 부산과 똑같이 항구도시이고 서양인들, 일본인들,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그 공동묘지 가운데에서도 이 외국인 묘지들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 세 개의 크다란 공동묘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묘지 중에서 하나는 화교 묘지고 화교. 그 다음에 일본인 묘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양 외국인 묘지가 있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가운데 그림과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 그림이 이제 외국인 묘지입니다. 여기 보면 한 50여 구 내지는 한 50여 구에서 한 많으면 70여 구 정도의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그 외국인 묘지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뭉쳐 있습니다. 영국 사람, 미국 사람, 그 다음에 독일 사람도 있고요. 러시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옛날에 청나라죠. 중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묻혀 있는 한 50에서 70여 구의 이 서양 외국인 묘지에 묻힌 사람들은 그 당시로서는 우리 조선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천 지역을 봤을 때 그렇고 대단히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 그 다음에 외교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밑에 써놓은 하나 글러브 베네트라고 하는 한 이름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여성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이 하나 글러브 베네트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글러브 베네트라는 외국인, 그 다음에 그 앞에 같이 묻혀 있는 많은 서양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 왜 조선에 왔었고? 그 다음에 조선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가사키에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라고 하는 이 해역 지역에는 다양한 이제 항구 도시들이 이제 20세기 초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나가사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외국인 묘지가 아주 많고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외국인 묘지를 자기 그 나가사키나 인천이나 이런 부산 이런 해역 도시에서 서양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이걸 잘 보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나가사키 시에서 어떤 외국인 묘지를 잘 관리함으로써 그 외국인 묘지를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도 앞에 보여드린 그런 그 외국인 묘지를 지금 잘 정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자, 그러면은 지금 나가사키와 아까 인천 도하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는 하나 글로벌 베네트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저기 보시면 이게 나가사키의 글로벌 정원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뭐 인터넷 뒤져보면 뭐 나가사키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가사키에 있는 이 지금 지도에 그림에 있는 사진은 글로벌 정원인데, 이 글로벌 하나 글로벌 베네트, 글로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 글로벌 베네트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스코틀랜드계 영국 상인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동북아 해역에 와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토마스 글로버가 살았던 집입니다, 저게. 근데 이 글로버 집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는 하나 글로버 베네트가 태어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와 나비부인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글로버의 딸인 하나 글로버 베네트가 저 집에서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 토마스 글로버가 독신으로 중국 땅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까지 건너가서 무역을 하는 상인이었는데, 독신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나가사키에서 집을 짓고 정주하게 되면서 그 현지에 있는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글로버 베네트, 글로버는 아버지 성이고 하나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죠. 하나라는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일본어로 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엄마와 토마스 글로버라는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하나 글로버라는 딸이 저기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결혼한 남편의 성이 바로 베네트. 그래서 베네트, 하나 글로버 베네트라고 하는 이 한 여성이 나가사키에 살다가 어떻게 인천에 가서 살다가 그 인천에서 묻혔는가 라는 이야기를 실마리로 해가지고 결국은 토마스 글로버라고 하는 하나 글로버 베네트의 아버지 이야기가 바로 나비 부인의라고 하는 오페라의 소재가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마스 글로버라는 사람은 일본 나가사키 시에서도 뿐만 아니라 일본 근대화,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그 이후로 서구화로 달려갔던 일본의 근대화에서 굉장히 일본 근대화 영향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토마스 글로버. 아마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겠지만, 자, 이 토마스 글로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는 그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그 영국의 유명한 그 국제 기업이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딘 앤 메디슨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중국 이름은 이화양행입니다. 이화양행에 소속된 점원으로 왔다가 거기서 나가사키 지사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글로버가 나가사키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 갔는데, 나가사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글로버 베네트의 엄마, 일본인 여자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 글로버 베네트라고 하는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딸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에서 엄마인 일본인 여성, 아빠인 스코틀랜드 출신 아빠, 그 사이에서 결혼을 해서 타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미국의 극작가, 즉 소설가죠.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글로버 집안에 찾아온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글로버 집안과 관계가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토마스 글로버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준 거죠. 부인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롱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소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베라스코라는 사람이 각색을 하게 되고, 이것을 유명한 푸치니라는 사람이 나비부인으로라는 오페라로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서 이 토마스 글로버와 이 하나 글로버 베네트의 일본인 여성과의 이야기를, 원래는 뭐 비극은 아닙니다. 이 나비부인은 비극이죠. 왜냐하면 그 나비부인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군인입니다. 미국 군인이죠. 미국으로 갔는데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비극이죠. 하지만 실제의 모델이 되었던 토마스 글로버와 토마스 글로버의 일본 여인과의 사이에는 뭐 비극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식도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레파토리를 해가지고 서양인 남자와 일본인 여성 또는 동양인 여성과의 이 아름다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이제 푸치니가 나비부인이라는 테마로 이제 완성을 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토마스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일본 나가사키시에서는 상품화하게 된 거죠. 관광 상품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정원에 가시면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소개되어 있고, 그래서 일본은 토마스 글로버라고 살았던 이 집을 잘 꾸미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신 것처럼 이런 무덤들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을 자꾸 만든 거죠.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인천도 지금 화교의 차이나타운을 새롭게 잘 꾸며내고, 그 다음에 화교 묘지도 새롭게 이장을 해가지고 다 정비하고, 이런 것들도 다 나가사키가 하고 있는 이런 레파토리와 다 일맥상통하고, 그럼 여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천에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 이런 나비 부인의 이 창작품이 탄생될 수 있도록 뭔가 스토리와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가 인천시에서 이제 인천문화재단이나 인천시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이 문제를 부산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부산도 인천 못지않게 또는 나가사키 못지않게 1876년에 개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항 이후에 그 부산에도 상당히 많은 외국인과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살았을 것이고,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탄생되었을 것인데,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은 1876년 개항 이전부터 그 일본과의 관계, 즉 일본과의 교류는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조선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다가 외관을 설치해 준 것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초량 외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산은 1876년 근대적인 개항 이전부터 이 부산은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말 그대로 개항이죠. 열려있는 항구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숱한 역사와 그 다음에 근대적인 개항 이후의 부산의 역사를 다 아우러서 그 속에서 태어난 다양한 이문화 간의 교류, 그 다음에 그 교류 속에서 탄생한 다양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 나비 부인과 같은 어떤 하나의 창작물로 어떻게 탄생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비 부인의 이야기는 결국 동북아 해역에서 해역 도시들 간에, 그러니까 토마스 글로버의 딸인 하나 글로버 베네트는 하나 글로버가 베네트라는 성을 가진 남편을 따라서
나가사키에서 인천으로 다시 이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인천에서 남편이 무역 상사를 꾸리고 있으면서 인천에 살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글로벌 베네트는 병이 걸려가지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의 외국인 경동모지에 묻히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글로벌 베네트의 딸과 아들, 그리고 남편은 이제 1830년대 후반에 이제 스코틀랜드와 미국으로 다 건너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손과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 가정, 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해역의 이러한 이 교류의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당시 시기적으로는 19세기 말, 뭐 20세기 초가 되겠는데 이 당시에 지금과 같은 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부분 다가 이제 바다를 통해서, 즉 배를 이용해서 이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 조선, 그 당시에는 조선이겠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다닐 때 이게 그냥 지금처럼 그냥 뭐 딱 정기적인 전기 노선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뭐 부정기적으로 배가 뜰 때 뭐 가고 이랬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이미 이 동북아 해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선회사들이 이제 설립되게 됩니다. 기선회사라고 하는, 기선은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운행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범선이죠. 바람과 조류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전기기관이 개발되고 그것을 배에다가 장착하게 되면서 해상교통은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기선회사가, 기선이 개발돼 가지고 전 세계 해양에 투입되게 된 것은 실제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에 전기선이 투입되게 됩니다. 동력선이기 때문에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좀 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범선들은 바람과 조류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출항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운행하는 기간들, 그다음에 계절, 이거 다 맞춰서 가야 되는데, 전기선은 그러한 점에서 대단히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교통 자체가 이제는 정기적으로 몇 시에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일본의 뭐 나가사키를 간다면 나가사키까지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할 수 있다는 시간 계산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선이 투입됨으로써 기선을 통해서 정기적인 교통망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기적인 기선을 이용해서 정기적인 해상교통망을 완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기선 회사들이 이제 들어서면서입니다. 해운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영국과 그다음 미국, 프랑스와 같은 이 해상교통망,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식민지, 그다음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그 이후에 식민지 개척을 했던 서구 유럽 국가들이 처음부터 서구 기선 회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개의 회사들을 소개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의 우편선입니다. 여기서 우편선이라는 이야기, 우편이라는 그 지금의 통신이죠. 통신이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도 되고 뭐 다 다양하게 무선으로 다 전달이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편이 유일한 통신 매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 편지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받는 그 역할을 해주는 배가 바로 영국의 P&O라고 하는 기선회사입니다. 설립된 것은 저때고요. 이게 이제 1850년에 상하이, 홍콩 간 전기항로가 개설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하이와 홍콩 사이에서 전기항로를 개설했다. 그러면 이 영국 배들은 이미 영국에서 옵니다. 런던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는 거죠. 영국에서 와가지고 출발해서 와서 이 상하이까지 옵니다. 또는 홍콩을 거쳐서 상하이 오게 되고. 그런데 원래는 상하이, 홍콩 간에 전기항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하이, 홍콩 간에 인적 교류들이 더욱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영국 기선회사는
원래는 상하이, 런던, 그러니까 장기 노선이죠. 엄청 긴 노선의 배를 띄웠는데 이것이 이제 상하이 홍콩 간에도 이제 간선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노선들이 좀 더 확대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북아시아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글로버라는 사람도 분명히 영국의 P&O라고 하는 기선을 타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만약에 출장을 홍콩으로 간다면 상하이에서 이 P&O라는 기선회사를 타고 기선회사의 배를 타고 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기선회사들이 만들어집니다. 중장기, 짧고 길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선회사들이 만들어지고 또 중국 내에서도 상하이, 홍콩은 중국 아닙니까? 중국 내에서도 기선회사가 만들어짐으로써 여기에 이제 투입되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더 많은 기선회사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동북아 해역에서의 그 사람들 간의 이동, 물자 이동은 이런 기선회사들을 통해서 더욱 활발해지고 그렇다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토마스 글로버와 하나 글로버 베네트가 조선을 가고 부산을 가고 인천을 가고 다 이런 기선회사들로 해서 이제 타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게 본다면 우리가 뭐 연구를 해본다면 어떤 배를 타고 이 당시에 어떤 배를 타고 갔을까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저 밑에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돌아서 올라오게 되고 상하이가 기착했다가 이제 여기서 또 나가사키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선회사는 프랑스 제국 우선회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편선이죠. 프랑스하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공입니다. 사이공하고 상하이 간 기선 회사를 투입하게 되고 노선을 만들게 되죠. 이거는 프랑스의 마르세유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마르세유에서 상하이까지. 아까 영국 기선회사는 런던에서 상하이까지. 프랑스는 마르세유에서 상하이까지. 이게 굉장히 긴 항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이공 하면은 베트남이죠.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식민지가 되었죠. 그 이후에. 그래서 사이공까지 올라왔었는데 이 사이공에서 상하이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스톱으로 올 수도 있고 중간에 한번 사이공을 거쳐서 쉬었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가 출항해서 동북아시아 해안가를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상하이에서 요코하마까지 일본까지 전기항 넓게 설립. 자, 우리 여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영국 배들, 영국 기선회사도 P&O라고 하는 영국 기선회사도 일본까지 전기항로를 더 연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도 일본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선이 빠져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근대, 그 다음에 조선의 근대, 그 다음에 조선의 근대 개항이 늦어진 이유 이런 것들하고도 다 관련이 있지 않을까를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조선까지 물론 중간에 거쳐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조선에 있는 항구에다가 배를 대어가지고 배를 댄다는 이야기는 무역을 한다든지 뭔가 교역의 문제, 교류의 목적들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 조선이 좀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는 180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역시 조선이 그 바깥 세계와는 조금 절연되어 있지 않았는가, 좀 무관심했던 건 아닌가라고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프랑스나 미국이나 그 다음에 영국 같은 이 서구 제국들이 조선에 그다지 크게 매력을 못 느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배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아마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 아마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조선은 그냥 뭐 서양의, 중국에 그냥 편입되어 있는 뭐 국가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이 가능하죠. 밑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태평양 우선입니다. 태평양 우선. 자,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미국의 태평양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해가지고 홍콩 간 항로를 개설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 봤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기선 회사들은 거의 그 대서양을 타고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미국은 이제 드디어 태평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와 홍콩 간 항로를 개설하게 되고 이 미국의 태평양 우선회사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탄생되는 많은 미국의 기선회사들이 그 이후에 시작된 중국의 노동자들을 샌프란시스코로 보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금광을 캐게 하는, 그래서 서부 개척에 봉사하게 되는 그러한 교통망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력을 수송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항로가 요코하마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전기선이 투입된 기선회사의 최초의 모델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이제 그 이후에 요 시기를 조금씩 한 20, 30년이 지나면, 즉 19세기 말이 되면 일본이 이제 기선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만든 기선회사가 바로 일본도 그 우선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점점 그 조선 기술을 발달하게 되고 조선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배들을 잘 만들고, 그래서 일본이 해상에서 다양한 교통망들을, 항로들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이제 부산과 일본과의 연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과 연결시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주의로 가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북아 해역에서 이런 형태의 기선회사, 서구 기선회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다양한 기선회사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등장함으로써 이 많은 사람들이, 서양인을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해상 교통망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심지어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배를 타고 여행이 자유롭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다 배를 타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배를 타고 뭐 조선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만주로 막 여행을 하고, 그래서 여행 투어리즘이 이제 막 발동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선의 항로들을 잘 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부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지, 부산이 항구로서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도 이런 기선회사들의 이 항로 속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산이 어떤 점에서 매력이 있었을까. 그래서 부산이 지금 현재 이런 큰 항구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내부적인 요인,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외부적인 요인들도 다 같이 감안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본이 만든 기선회입니다. 기선회사들이 이렇게 부산과 대마도를, 나가사키를 잇는 이런 항로들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로들은 지금도 다니고 있죠.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부산,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뭐 제국주의화 하면서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부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상당히 많은 일본인들과 물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부산을 교두보로 해가지고 만주까지 가는 이제 뭐 침략의 뭐 발판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일본의 기선회사 중에서 미쓰비시입니다. 미쓰비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런 자동차도 만들고 하는 대중공업 단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항로들이 만들어집니다. 고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 월 1회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 기선회사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서 경부선 철도가 개통이 되죠. 그러니까 기선회사와 철도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배로 일단 항구까지 부산까지 가지만 그 다음은 다 내륙이기 때문에 내륙에서는 철도가 필요했고, 그래서 철도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것은 1910년이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에 철도를 나왔습니다. 이건 다 일본의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뭐 부산이 이제 그 부산역을 옮기고 뭐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이전에 부산역은 지금 자리는 아니었죠. 조금 더 밑에 중앙동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기선 회사들이 이제 우편 회사뿐만 아니라 이화양행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글로버가 처음에 근무했던 자전 앤 메디슨이라는 회사 이화양행에서도 상선 회사죠.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역 회사가 기선을 회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졌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빈번하게 조선과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쭉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청나라도 이제 윤선조상국이라고 하는 해운 회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항로를 개설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점점 이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해역 내에서도 다양한 이제 전기 항로들이 이제 개설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뭐 2가지 정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 동북아 해역이라는 곳,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물자가 어떻게 교류하게 되었고 그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교류를 위해서 이런 해상 교통망들이 어떻게 해서 19세기부터 20세기 그치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부경대학교는 이제 수산대학교라고 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밀접한 그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바다와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